사실 13살, 그것도 아들아이에게 엄마가 떠났다는 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핍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도 엄마 이야기를 저에게 안 하고 저도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 엄마라는 단어를 담은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가만 따지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부모는 몇 년 동안이나 필요할까? 엄마는 몇 년쯤 있으면 충분히 있었다고 할까? 아빠는 몇 년쯤 있으면 충분히 있었다고 할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침하면 떠오르는 분을요, 저녁에 모셨습니다. 어디서도 나누지 않았던 부모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기자 구독자 여러분, 아침마당의 김재원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푸근한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소에 화면에서만 뵙다가 또 이렇게 그렇죠. 직접 뵙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KBS 아침마당으로 많은 분들이 유쾌하고 멋진 분 저분 모셨다 이런 말씀이 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모습 이면에는 저는 알고 있죠. 굴곡진 인생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최근에 또 에세이도 내셨잖아요. 네. 엄마의 얼굴이라는 에세이를 내셨는데, 엄마의 얼굴, 이 책의 제목이 나타나는 거, 이 책의 의미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엄마의 얼굴이라는 단어 속에서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하시더라고요. 나의 따뜻함의 근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집중한 대목은 나를 인생에 초대하신 분은 엄마다. 초대하신 분. 네,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줄곧 이분의 얼굴을 봐왔다. 그렇죠. 엄마의 얼굴을 가장 많이 보게 되죠. 네. 물론 뭐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처음 뵀을 수도 있지만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면서 아,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라는 걸 갓난아기 시절에도 왠지 무의식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건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 목소리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아, 가만, 내가 엄마 목소리를 잊어버렸네? 이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엄마의 얼굴만큼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해서 엄마의 얼굴을 가슴에 되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에 관련된 책을 쓰면서 아,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하늘, 엄마와 나 고민하다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래 간직해야 할 것은 엄마의 얼굴이다 라고 편집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거 쓰시면서 어머님을 많이 추억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을 좀 오늘 여쭤보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13살에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님도 33살에. 맞습니다. 13년 만에 제 곁을 떠나셨죠. 그리고 14년 후에 또 다른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장모님인데요. 장모님이 30년 동안 아주 든든한 엄마 역할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순간도 무척 가슴 아팠지만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제 아내와 처형들이 엄마 얘기를 하면서 엄마를 애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다 울기도 하고 또 울면서 웃기도 하고 엄마가 이랬지, 또 엄마가 저랬지, 그리고 엄마가 지금 계셨으면 이랬을 텐데 이런 얘기를 언니들하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론 저와 하기도 하고 아, 그렇지, 장모님이 이랬지,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해주셨지, 이런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아, 이게 애도구나. 그리고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13살 때 돌아가신 나의 엄마에 대한 애도를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애도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나 지금이라도 오래된 애도를 시작해야겠다. 장모님을 통해서 이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나한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된 그 오래된 애도의 시작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2, 3개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애도 과정,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애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나도 오래된 애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애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막막하잖아요. 예. 사실 그동안 내가 엄마에게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자라고 한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 책에서 아주 작은 형용사라는 제목으로 일상 속에서 여러 형용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엮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 어떤 단어를 찾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죠. 그리고 나는 그동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다가 그래, 그리움은 오래된 애도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애도에 관련된 책을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심리학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결같은 것이 일단 드러내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하는 직업이니까 말하기가 제일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때론 아내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론 아들아이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고 보니까 아내는 제 엄마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아이도 친할머니를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아내에게며 아들아이에게며 제 엄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엄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됐고 엄마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한계가 있고 네. 또 말은 날아가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멈춰 있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가족과 이야기할 때마다 영상을 남길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 애도의 과정에서 느꼈던 작가님께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어요? 사실 엄마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아주 생경한 단어예요. 맞아요. 사실 그렇겠네요. 13살, 네네. 그것도 아들아이에게 엄마가 떠났다는 건 너무나 치명적인 결핍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도 엄마 이야기를 저에게 안 하고 저도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 엄마라는 단어를 담은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아마 우리 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엄마라는 단어의 횟수보다 제가 말한 엄마라는 단어의 횟수가 현저하게 적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는 그 엄마라는 정체성과 엄마의 역할이 저에겐 그만큼 결핍된 거였잖아요. 물론 결혼 이후에 장모님께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 해주셨고 또 아내와 아들이 가족의 빈자리는 채워줬지만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는 아무도 채워주지 않죠. 그리고 아무도 채워줄 수도 없고 가만 따지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부모는 몇 년 동안이나 필요할까? 엄마는 몇 년쯤 있으면 충분히 있었다고 할까? 아빠는 몇 년쯤 있으면 충분히 있었다고 할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엄마는 13년, 아빠는 33년, 뭐 합쳐봐야 46년인데 제 아내는 엄마와 57년을 보냈고 아빠와는 지금 그 이상을 보내고 있으니까 합계 10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그럼 나에게 그동안 엄마의 자리에 결핍을 누가 메워줬지 하고 되새김질을 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메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변의 훌륭한 사람들 통해서 은근히 엄마의 빈자리들이 마치 퍼즐처럼 켜켜이 맞아져서 채워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더 고마움을 갖게 됐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느끼셨나요? 오래된 그렇죠. 애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래된 애도는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겉으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세월이 10년, 20년,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 조금 편안해지고 방송하면서 특히 아침마당이라는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엄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언뜻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편해졌어요. 그래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짐이 마음속 깊이 어떤 추처럼 남아 있었고 그 추에는 엄마라는 풍선이 매달려서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실을 끊고 엄마를 보내드리고 제 마음속의 추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애도의 과정을 통해서 기억했던 그 어머님의 흔적들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셨어요? 사실 그 부분도 애를 꽤 썼어요. 알아내기 위해서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45년이 흘렀으니까 불과 30년 전 이야기 기억하기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맞습니다. 45년 전 난 엄마와 어떤 시간을 보냈지? 이런 기억을 하다가 제 인생의 첫 장면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그 기억의 첫 장면에 등장한 엄마의 모습은 슬펐거든요. 슬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인생의 첫 기억이 내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네. 인생의 첫 기억이 잿빛 기억이지만 내 인생이 잿빛은 아니다. 그 빛깔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 빛깔에 충분히 채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오늘 이 방송은 보시면서 제 인생에 집중하시되 제가 제 인생을 탐색했던 방법으로 여러분도 그대로 맞아요. 적용해 보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오래된 애도를 권해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인생의 첫 기억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의 인생의 첫 기억은요. 네. 1971년 12월 25일 아침입니다. 예.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고기 양념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셨고 아빠가 김치가 담긴 그릇에 뚜껑을 닫고 그걸 큰 가방에 담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셨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엄마에게 전화를 바꿔주셨어요. 엄마가 그 전화를 받으시더니 혼절하셨어요. 바로 기절하시고 예. 아빠가 엄마를 부축해서 깨우는 그 장면. 제 기억 속에는 한 1분 정도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문 옆에 앉아 있었고 엄마가 혼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혹은 그 즈음으로 추정되는데 흑백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어떤 건물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연기가 오르고 있었고 창틀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고 떨어지는 장면도 언뜻 보였어요. 그게 이제 제 인생의 기억의 첫 장면인데요. 1971년 12월 25일 아침은 어르신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시내에 있던 대연각 호텔에서 아주 큰 화재가 나서 160여 명이 세상을 떠나는 슬픈 일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대연각 호텔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미용실 누나들과 함께 야유회를 가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하셨어요. 어떤 교회 실내 공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그걸 위해 도시락을 싸고 계셨고 미용실 누나들은 크리스마스 날이었기 때문에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밤을 지새웠던 거예요. 미장원에서. 그리고 화재가 나는 바람에 미용실 누나 몇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께는 그게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 어머니는 나 때문에 걔네들이 갔어. 나 때문에 걔네들이 갔어. 자책하셨고 꽤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다가 네, 정확히 6년 후에 암에 걸리셨죠.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첫 기억인데. 그러면은 아까 그 단편적인 사건 위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느낌 한두 줄을 적었다. 네.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작가님? 그게 그거예요. 제 인생의 첫 기억은 슬픈 잿빛 기억이잖아요. 제가 엊그제 누군가를 인터뷰하면서 인생의 첫 기억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삼형제가 단란하게 찍은 사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심리상담 수업을 받을 때도 한 절반 정도는 밝은 기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잿빛 기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엄마의 죽음과 연결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잿빛 기억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첫 기억이 잿빛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슬펐던 건 아니야 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죠. 부모가 아니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랑 헤어진 경험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작가님이 하셨던 이 애도의 과정을 같이 나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좀 덧붙여 주세요. 그 전에 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와 해결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마라는 풍선을 제 추에 달아서 마음에 달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엄마와 해결되지 못한 관계가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이를테면 장모님께서 저와 30년을 보내셨잖아요. 장모님이 저에게 아주 훌륭한 어머니셨거든요. 저도 괜찮은 사위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장모님께 잘해드리다 보면 난 엄마에게 이런 건 못해드렸는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 나중에 엄마가 섭섭해하진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장모님조차 저를 배려해 주신답시고 아, 자네 어머니가 받아야 할 효도를 내가 받고 있네. 자네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어떡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엄마가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그렇죠. 아쉬운 후회가 남아있어요. 또 하나 이건 부작용이었는데요. 장모님 저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김서방은 어쩜 그렇게 착해? 아, 김서방은 어쩜 말을 그렇게 막 잘해? 근데 사실 저는 칭찬을 조금 부담스러워해요. 칭찬을 많이 못 듣고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이군요. 그렇게 추정해요. 네. 물론 제가 뭐 심리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칭찬이 익숙하지 않아서 누군가 저를 칭찬해주는 그 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도의 과정 속에서 결국 장모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이 해결됐어야 내가 장모님께 더 어머니처럼 잘해드리고 더 편안하게. 그렇죠. 설령 칭찬을 하시더라도 다 받고 어머니 제가 아나운서라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난 내가 먼저 얘기 안 해. 주변 사람들이 알고 얘기하는 거지. 자네 아침마당에서 잘했다는 얘기 먼저 봤다고 하는 거. 어머니 그게 아들 자랑하는 게 사위 자랑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대화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엄마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애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파생된 관계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거고 이제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네. 사실 아버지와 해결되지 못한 그 관계가 은근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있었어요. 예, 대물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혼을 많이 내셨어요. 아마 엄마 없는 아들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좀 엄격하게 키우고 싶으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셨고 혼을 내고 나면 한 2, 3일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마음이 집에 엄마도 짠하니까. 없고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랑 얘기를 못하면 한 2, 3일은 또 외롭게 지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결코 혼내지 말아야지. 나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아이한테도 그렇죠. 옆에 사람한테도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저의 인생 첫 기억을 말씀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도 인생 첫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드렸잖아요. 저의 인생 첫 이별을 떠올리는 것도 저에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네.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시절이었고 저는 8층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엄마의 관이 내려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때 쓰는 곤돌라에 매달려서 엄마의 관이 내려왔는데 네. 그 내려오는 엄마의 관을 보면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엄마는 놀이기구 잘 못하는데 무섭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도 저렇게 흔들리겠구나 그 13살 때요. 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건 아주 선명해요. 정말요? 그 장면은 마치 드라마 속,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직도 뇌 속에 남아있어요. 그런 모습을 또 떠올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도 인생의 첫 이별을 떠올리세요. 그게 부모의 이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네. 그 장면이 투영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한테? 네. 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야? 예. 그리고 그 순간에 생각해봤어요. 나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지? 했더니 가족이 저를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오래된 애도 과정에서 찾아낸 하나의 실마리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예. 아내와 아들이 곁에 있으면. 나는 건강을 잃어도 뭐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잘 투영해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아내와 아들이 내 곁을 떠나는 걸 내가 두려워하고 있겠구나. 네. 그 곤돌라에 흔들리며 내려오는 어머니의 엄마의 모습을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게 나에겐 큰 상처였고 45년 동안 켜켜이 여기 있었던 거죠. 잠재적인 두려움으로 남아있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혹시 구독자 여러분도 자녀와의 관계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거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반영되는 건 아닐까? 네. 한번 너무 유추해 공감됩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예. 그 외적인 형태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괜히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더
과잉 감정이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원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뭔가에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와의 불통은 예. 과거에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네. 사실 중학교 2학년 아들아이가 오늘부터 문을 닫고 안 나오는 이유는 어제 일어난 잘못 때문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켜켜이 쌓아온 앙금 때문에 이 아이가 오늘 문을 닫기로 결심한 것일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따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유독 아들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하게 혼을 내는 것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들 때문이고 그 잘못 보낸 시간들을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심리상담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유, 일반적인 너무 관점에서도 공감됩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감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예. 전문가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멘트와는 다르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서. 사실 제가 큰 고생을 한 건 아니에요. 저보다 더 힘든 고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를 잃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슬픔은 타인의 슬픔일 때는 정도의 비교가 되지만 나의 슬픔일 때는 그 어떤 상황이든 가장 힘든 슬픔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보편적 슬픔과 주관적 슬픔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슬픔의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13살의 저에게는 예. 극도의 슬픔이었다는 사실을 오래된 애도 과정에서 깨달았죠. 그럼 오래된 애도를 통해서 그 전과 지금 가장 크게 변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실 수도 그렇죠. 있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 대놓고. 앞에서. 네, 그렇죠. 오래된 애도가요.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내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특히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 도움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착각하죠. 많아요. 네. 근데 그 부모님은 언젠가 노쇠해지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시간이 오시며 심지어 내 곁을 떠날 순간이 오신다는 걸 마음에 서서히 준비하셔야 부모님이 정작 내 곁을 떠나셨을 때 그 애도를 통해서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데 아침마당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네. 진솔한 얘기까지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건 아마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을 보시면 이렇게 글도 잘 쓰셔? 이런 또 새로운 매력을 또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예. 진짜 궁금한 거. 예, 너무 잘 쓰셔. 대 기자님은 어쩜 이렇게 진행을 잘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렇게 진짜. 또 훈훈하게 또. 아니, 진짜 대한민국 정상급 MC 같은 진행 능력을 갖고 계셔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칭찬으로. 대 기자님 앞에서 워낙 편안해져서 아유. 진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갑니다. 저는 오히려 글솜씨에 너무 놀랐는데요. 아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 네. 목소리로 네. 저희 구독자님들을 네. 위해서 한 구절만 좀 가장 좀 나누고 싶은 구절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봐요. 자신의 넘치는 사랑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누군가 안쓰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폭넓은 감정 표현이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리 없는 관찰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염려와 질문이 누군가를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호기심 어린 재미가 누군가를 귀찮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명령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일한 평화가 누군가를 답답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누군가에게는 꽤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